네, 이번에는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야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여당은 박수갈채와 환호를 보내고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안타깝죠.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극한 정쟁, 대립, 정치 실종의 모습을 지켜봐야 되느냐라는 말씀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3년 전 시정연설에도 민주당의 보이콧가 있었고 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서도 보이콧가 있었는데 네. 그때하고 지금은 좀 겉모습은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좀 다르다. 일단 3년 전에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사실상 검찰권을 동원해서 야당 탄압, 이재명 정적 죽이기에 나섰는데 이것에 이제 반발한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는 이제 특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하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장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증거와 혐의를 발견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당당하게 내가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럼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한다, 보이콧한다, 이거는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3년 전과 겉모습은 같지만 속은 들여다보면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다를 것 없죠. 똑같은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특검이 이제 탄생 때부터 이런 빌미를 갖고 시작된 것입니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검을 출범시켰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합의를 해서 특검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 사실 이 시정연설 보이콧은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관행을 깨고 있었던 일이죠. 그때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어제 그 모습 가운데서 장동익 대표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때 그런 관행을 깨면서 그런 시정연설 보이콧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반쪽 연설을 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어떻게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박수를 치고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이 자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728조 원 규모의 예산입니다.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이라는 게 대통령의 설명인데 예산 편성의 방향성이 확실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AI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그런 시정연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AI 시대는 이제 하루가 뒤지게 되면은 한 세대가 뒤지게 된다. 그래서 국가의 총 역량 그리고 예산을 집중시켜서 AI 3대 강국 코리아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로 보이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 고속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부화 산업도로를 만들었듯이 자신은 이제 AI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밝혔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새 예산안에 지금 10조로 책정이 됐거든요. 올해 예산안이 3조니까 한 3배 정도 늘렸고요. 그리고 R&D 예산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폭 삭감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무려 19.3%나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AI 시대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혔는데 이번 이제 시정연설의 키워드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은 AI 단어를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무려 28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국민이 21회 그리고 예산이라는 단어가 16회가 지금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이 AI 3대 강국 코리아를 위해서 본인의 모든 의지를 집중시키겠다라는 것을 밝힌 그런 대목이 잘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진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AI 예산이 내년 예산이 10조 잡혔습니다. 10조라는 것은 말이죠.
지난번 소비 쿠폰이 얼마 잡혔습니까? 14조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가운데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24조입니다. 그것보다도 못해요. 그렇게 AI 산업에 집중하겠다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는다 그러면은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민주당이 그런 사례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해서 반기업적인 사고를 가지고 반기업적 법안들을 계속 독단적으로 고집을 해서 만들어 왔던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젠슨황 26만 원 GPU 가져오면서 우리 기업인들하고 환호하면서 의기투합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말 저질이지만 정말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 개발해가지고 선진 시장에 나가서 신기술 시장을 선점하는 부분이 시간 초를 다투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들에 대해서 반기업적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국가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하루가 늦어지면은 정말 한 세대가 늦어집니다. AI 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신다 그러면은 정말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지금 AI 지금 기본적인 것이 이제 전력망 아니겠습니까? 전력망 네. 확충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자면은 원전 재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원전, 탈원전 이제 정책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책 전환을 해서 정말 그게 AI에 산업 집중할 수 있도록 좀 투자를 좀 늘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이제 네. 대변인께서는 AI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제 말씀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고 네. 바람직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이제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국민의힘의 평가를 보면 우리 대변인 말씀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AI 집중 투자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AI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10조 원을 투자한 것이 과연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것인가? 지금 전 세계가 AI 지금 이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낙오가 되면 국가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미래 세대, 청년들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지금 비판하고 나서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없고 그렇다면 AI 시대에 국민의힘의 대안은 뭐냐? 그리고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얘기를 저는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트는 것이냐는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네. 지금 이번 예산이 728조잖아요. 728조면은 현재 예산보다 8%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민주당은 지난번에 감액 예산을 했어요. 정부가 신청한 예산을 깎아가지고 이것으로 나라 살림 살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권을 잡다 보니까는 우리는 8%라 늘려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겠다, 예산을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너무 국민들한테 뭐라고 그게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28조 가운데에서 728조로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적자 국채를 110조를 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빚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국가 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요. 국민 1인당 빚이 2천만 원을 넘는 것입니다. 국민 1인당 빚이. 그게 다 국민 부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 가운데서 현금성 예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 24조. 이런 부분들, 농어촌 주민들에게 15만 원씩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예산들,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예산들 가운데서 그런 부분을 줄여서 현금성 예산, 이걸 우리는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현금성 살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걸 줄여서 AI에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게 국가 미래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죠.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에 대한 성과도 설명을 했는데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무래도 관세 협상이 타결된 부분 그리고 잠수함에 대한 성과를 좀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잠수함 문제는 30년의 수건이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약에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은 북한이 이제 핵 보유국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 이번 에이펙 정상 회의와 관련해서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최선을 다했다. 네. 얼마나 본인이 고심이 많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이제 말해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안쓰럽기도 해요. 12산 내산 내란 이걸로 이제 완전히 국가가 망가진 그런 상황에서 5개월 만에 치른 이제 그런 세계적인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노심초사했겠는가. 또 그리고 이제 반면에 그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말씀을 한 것 같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최악의 협상이다, 뭐 실패한 협상이다라고 무조건 깎아내리는데 일단 정의성 현대차 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뭐 이 정부가 평가하고 또 민주당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인이 평가를 했다면 이거는 저는 객관적인 평가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자기가 굉장히 존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30년 요구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승인을 허락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국가 부채를 얘기를 하는데 국가 부채는 지금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재정 안정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갑자기 급증한 건 아니고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권 다 거치면서 이게 계속해서 늘어난 추세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이제 GDP 대비 50%에 육박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55%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1,400조 부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무려 1,300억 엔입니다. 그러니까 뭐 엔이 거의 지금 94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1,000배 정도 이 부채 규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가지고 국민들 뭐 겁주기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 에이펙 성과 부분은 이거 팩트시트가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니냐.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일단 앞서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이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에요. 네. 그 얼마든지 외환 시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외환 시장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일본과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와 연관된 거예요. 지금 이번 에이펙 성과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실리를 제대로 챙겼냐는 부분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지금 우리가 3,500불 가운데서 4,500불 가운데서 200억씩 매년 200억씩 10년을 내야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200억 달러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국가가 외환을 보유할 수 있는 매년 보유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겁니다. 200억 네. 불. 그 200억 불을 갖다가 10년 동안 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상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비기축통화국 가운데서 이렇게 국가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애당초 관세 협상을 했을 때는 7월 달에는 이게 현금성 투자가 5% 미만일 것이다 했는데 지금 60%에 육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된 것이지 않은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좀 더 협상을 잘했으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팩트시트도 나오지 않고 지금 공동성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난 지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지금 문서화된 것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제 나온다, 오늘 나온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뭐 중국과 관련해서도 교류가 재개된 부분에 대한 좋아요. 좋지만은 그러나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부분, 북한 비핵화 문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어떤 소득을 얻은 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과가 뭐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실리를 우리나라가 챙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대변인께서 왜 2천억 달러를 10년 장기 분할해서 매년 200억 달러씩 가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금 투자 비중이 일본의 36%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대변인께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은 우리가 트럼프하고 협상을 안 해요.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트럼프는 우리한테 3,500달러를 선불로 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협상이 결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자동차 관세는 15%가 아니라 25%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자동차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관세도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15%를 이번에 타결이 됐기망정인지 오케이 그러면 50%로 매겨버리고 100%로 매겨버리면 대한민국 수출 국가인데 어떻게 생존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대변인께서도 하고 계시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협상을 좀 더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협상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팩트시트가 나와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 문제가 있는데 어제 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안구백 국방장관이랑 안보협의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논의는 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헤그세스 장관은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니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하겠다라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고 그리고 미 국방장관 이재명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도 또 안규백 장관 만난 자리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그러면 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걸 건조를 할 거냐. 그리고 기술은 어떻게 이전할 거냐. 그리고 핵 연료는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한미 간의 삿바싸움, 줄다리기가 예상이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좀 참고할 대목이 호주 사례 같은 경우입니다. 호주도 원칙적으로는 2021년도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네. 협상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좀 이 부분은 이제 산 넘고 물 건너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잘 슬기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는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거를 미국에서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의도대로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죠. 일단 핵잠수함 이 물꼬를 튼 것은 참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네.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라 이런 거잖아요. 필리조선소의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조선소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판이에요. 그런데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만들어라. 이거는 그래서 야당에서 말하기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재래식 잠수함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연료만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상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핵 연료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지금 당장 필리조선소에서 조선소를 만들어 가지고 잠수함을 만든다.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도 걸릴 뿐더러 네.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나 험난한 것인데 연료만 공급받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10년 뒤에는 우리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왜? 잠수함 하나 만드는데 10년 걸리니까 연료만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지금 이제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과정,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연료만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지만 저는 결국은 잘 될 거라고 보는 게 대통령이 상당히 논리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일단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방위비 부담이 굉장히 경감이 된다. 네. 그럼 이제 이게 미국에도 이익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강화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험난한 과정을 거치지만 네.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범죄의 중대성, 증거의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조특검은 추 대표에 대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짜맞춘 갑정너식 영장을 쳤습니다. 영장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 부디 뻔뻔한 변명과 남탓 대신 떳떳하게 나서 모든 진실을 밝히길 바랍니다. 네. 내라 특검이 어제 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서를 법무부에 송부를 했는데 국회 표결 절차까지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체 제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과반이 이제 찬성하면 네.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네.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이제 구속 수감이 되는 건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특검의 구속 영장이 과연 범죄 혐의를 소명을 충분히 했는지 그리고 또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가 되는지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방금 보셨지만은 특검이 없는 죄를 만들었다. 그리고 영장이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00% 영장이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이것과 관련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나는 떳떳하다. 그래서 당당히 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럼 국민의힘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국민의힘의 속내가 무엇인지 혹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두려워서 미리 이렇게 지금 뭐 극렬 방어막을 치는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아하 아직도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있구나 스스로 내란 비호 정당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처럼 국민의힘도 떳떳하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거치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맞고 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추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특검이 짜맞추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특검의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물론 혐의 입증이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뭐 과연 이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강제를 했느냐는 부분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강제를 했다 그러면은 뭐 의원들을 어디다 감금을 해두고 표결에 하지 못하게끔 가지 못하게끔 했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으로서 표결권을 의결권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가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근데 표결을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게 뭐 정치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형사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볼 것이냐, 강제를 했다고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전화를 받고 나서도 지금 뭐 의총장을 번복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전화를 받고도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장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표결을 방해하려면 왜 거기 잡았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근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과연 그러면은 표결을 방해하라고 전화상으로 요청을 받았냐? 그건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뭐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을 할 것인지는 입증을 해낼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게요. 표결을 강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결을 방해했느냐 안 했느냐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지금 특검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보는 근거는 뭐냐? 왜 그 1시간 동안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긴박한 상황에서 장소를 뭐 국회로 했다 당사로 했다 다시 국회로 했다 또 당사로 했다 이렇게 세 차례나 바꿀 이유가 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108명 가운데 18명만 표결에 참여하고 90명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에 이것이 표결을 방해한 그런 근거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고 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긴박한 1시간 동안에 왜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하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하고는 7분이나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또 통화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서 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공모가 있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은 지금 입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체포 동의서가 지금 국회에서 표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서 과연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만약에 판사가 이걸 기각시켜 버리면은 특검은 굉장한 타격을 입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위헌정당 해산으로까지 가게 될 그런 위험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결사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짧게 이 부분만 한 가지 더 여쭤보죠. 앞서서 그 대변인께서는 정치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사안이느냐, 뭐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정치적으로는 비난받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우리 대변인의 그런 인식에 높이 평가를 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되겠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 또 국민의힘 소속 전원들이 과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전히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우리 대변인께서 주장하는 그런 모습과 전혀 맞지 않고, 두 번째로 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은 왜 이걸 당당하게 임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대변인께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임하지 않는 이유가 없고 당당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란 계엄령에 대해서 누가 우리가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계엄령 잘못했다, 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이 내란이냐, 내란 동조냐?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과연 표결을 못해서 내란을 동조했느냐? 그건 다른 것이죠. 그걸 형사처벌을 해야 되느냐? 국회의원들 각자의 표결권을 갖다가 방해한 것이냐? 그게 형사처벌의 대상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